강력한 한파 속에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도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여야가 600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합의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R&D와 지역화폐 예산은 기존보다 늘리거나 새로 반영해 접점을 찾았습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는데 이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년 말엔 2%에 근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임금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 한 점이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안 의사가 위순 과목에서 쓴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소장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연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닻을 올리게 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이미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덩달아 한동훈 추대론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상임고문단 간담회의 중지 없이 한동훈 비대위로 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의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한 장관 추대를 반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찬반이 분분하던 당 안팎의 여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조기 등판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던 비윤계의 목소리는 잦아든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후의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열쇠를 진 윤재욱 권한대행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당내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란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한 장관은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게 수사 지침을 준 거란 비판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명품 가방 논란 수사 상황 역시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연말 김 여사 관련 현안이 전국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로 당 통합 기조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과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 당부에 이 대표는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린 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김 전 총리의 손을 내민 셈인데 이낙연과도 대화하라는 김 전 총리의 조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물밑벽을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음 처진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을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김 전 총리가 앞서 언급한 큰 폭의 행보를 좀 더 구체화해 거부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일단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당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됐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김 전 총리 총선 역할론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내분 수습을 위해 첫 발을 뗀 이 대표 통합 행보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초반에 접어든 당내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86 운동권 용태론이 재점화된 겁니다. 86 후배 세대인 한총련 출신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운동권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낙연 신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으로 접어들며 내부 갈등에 외부 분열의 원심력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가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북극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였던 도로는 금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귀마개로 중무장하고 미끄러운 거리를 조심스럽게 지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던 기온은 밤사이 급강하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서울 기온도 영하 15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산간은 영하 30도, 서울도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cm, 호남 지방에는 최고 50cm 이상, 충청 지방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르고 눈이 동반된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17km 지점에서 1톤 트럭과 고속버스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읍 지역에는 오늘 오후 2시까지 6.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지만 큰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9,900여 명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4.2%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5만 4,24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8.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12,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로 확대되고 휴직 급여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가 힘듭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중국 위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다수의 서예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본인이 소장했던 한 점이 국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돼 온전히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이 귀한 작품 19억 5천만 원 낙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감옥에서 쓴 붓글씨 한 점이 안의사의 유목 중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막판 2명의 입찰자가 전화 응찰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 추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유목은 용과 호랑이의 웅장한 모습이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 모습에 비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시원스럽고 당당한 필치가 특징으로 안의사의 상징인 손바닥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약 180회 달하는 메이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안중근 작품이 출품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7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으로 인해 끝내 집필을 마치지 못한 동양평화론에 이 작품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한 처음 공개된 작품인 만큼 관심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 소장자는 일본인이었는데 국내 소장자가 낙찰을 받아 113년 만에 고국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경술년 3월 위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장이 쓰인 점으로 미뤄 제작 시기는 1910년 3월로 추정됩니다. 안 이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1910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 순국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많은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그중 한 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이사의 유묵은 현재 국가가 보물로 지정한 것만 31점에 달합니다. 이번 유묵도 보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지자체의 신청으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야당의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가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내일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오늘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LH 사장 퇴임 이후 전관 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LH 사장 퇴임 이후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게 전관 특혜라고 공세를 펼쳤지만 여당은 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공급 절벽과 PF 부실 위기를 앞두고 청문회장에 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이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임해 연구 용역을 수주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에 있던 분이 자기랑 공직에 있던 연을 맺었던 회사에 간다. 그것도 거기에 사내이사로 간다. 이게 바로 정관 카르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노란불의 전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이런 PMP 글로벌의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박 후보자는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관 예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관료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뭐 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도 하고요. 여당도 정통 관료 출신으로 LH 사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장관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LH 사장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LH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경험을 살려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 예산이 반영된 만큼 추진돼야 한다며 투명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1월 경기를 내수와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한 트리플 악화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가 2달 연속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수출 회복세의 고용 흐름도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월 경기 전망을 물어보니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91.1로 지난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지난달보다 긍정적이고 반대면 부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4월 이후 2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이 모두 기준선 아래로 부정적이었고 내수와 수출, 투자도 19개월 연속 트리플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가계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여력이 소비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2.1%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 반등폭이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내년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7.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가 지난 11월 달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그 선행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수출 상담과 계약입니다. 반도체 세부 지표 중에 반도체 상담과 계약 지수가 147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환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내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할당 관세 연장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마지막 단계, 즉 라스트 마일이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해 내년 연말쯤 2%에 근접할 거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가 불확실한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벌였더니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질을 한 사람으로 가장 많이 꼽힌 대상은 직장 상사였는데요. 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국무조정실이 갑질과 관련해 일반 국민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갑질 경험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25.7%가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꼴인데요. 지난 2019년 조사 때는 29.3%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당했느냐고 질문했는데 1등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응답자의 36.1%였는데요. 두 번째는 본사와 협력업체 관계 19.7%, 그 다음은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 14.7%, 공공기관과 민원인 관계 1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갑질 가운데 본인이나 주변인이 경험한 것을 묻는 말에는 20.8%가 학부모 갑질을 골랐습니다. 응답자들은 특히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업체 더 퍼스트원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미술관에 전시된 모자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낙서와 절도, 두 차례 범행 과정 모두 온라인에 무용담처럼 남긴 걸로 드러났는데요.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 보란 듯이 바로 옆에 낙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엔 범행을 무용담처럼 풀어놨습니다. 낙서를 자신의 전시회로 묘사하며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면서 문화재 훼손을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다거나 하트를 검은색으로 하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까지 드러냈습니다. 제발로 경찰을 찾아간 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도 후일담으로 남겼습니다. 그 낙서는 무슨 의미로 그린 거예요? 혹시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지난달 경복궁 근처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일부인 모자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돼 조사까지 받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에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모자를 쓰고 경찰서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술 행위라는 낙서범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반달리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공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예술품으로 하는 것 자체도 반달리즘의 영역이거든요. 이 낙서가 생기고 앞에 있던 애들이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술인가요? 경찰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재 훼손이 잇따르자 문화재청도 피의자들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먼저 훼손한 피의자들이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낙서를 가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난 16일 경복궁을 찾아가 스프레이로 특정 문구를 작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전후로 돈을 5만 원씩 2번에 걸쳐 나눠받았고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망을 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나 구속 기소된 신모 씨.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뒤 의사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신 씨는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 여성을 구하려 안간힘을 쓸 때도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현장을 벗어나 다시 병원을 찾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석 달 넘게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는데 검찰과 신 씨 측은 도주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 씨는 사고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라며 사고 이후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건 도망이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엄벌 촉구 여론이 형성되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평생 뉘우치겠다며 울먹였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족들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하며 한미일이 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전부대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떤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부터 이제 한미일 3국이 가동하기 시작한 북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기존의 이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이 계속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미국을 경유를 하면서 공유를 한다라는 네.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2014년에 있었던 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티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보를 미국이 받아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예.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가고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그렇군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속도가 실시간이다. 예.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T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 왔었거든요. 어느 한 곳을 경유를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돼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것들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소미아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한일 간의 공유는 안 됐어요. 대신에 이 기존의 T사를 이용을 하되 속도감을 높여서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끔 인텔사가 이런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서로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되었습니다. 예,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방점이 놓인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건가요? 한미일 3국이?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사 전 그리고 네. 발사 후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유를 하기로 한 것은 발사 전이 아니라 발사 후의 정보. 그러니까 발사 전이라고 한다면은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교란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발사가 된 이후에 어느 쪽에서 발사가 되었고 지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드 코스라고 쭉 이제 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궤적을 추적을 하고 그럼 이 궤적에 따라서 탄착 예상 지점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저마다 공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일본의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받는다. 여기에 좀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탐지하고 추적한 그런 정보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측의 정보가 좀 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에 근접해 있을수록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이지스 레이더가 있어서 미드 코스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지상 경보 레이더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발사가 됐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고 해석도 달랐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제 격차를 줄이면서 어쨌든 통합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점이 과거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사에서 궤적, 탄착 지점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것도 이제 신속하게 공유하게 되면은 이 과정 자체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우입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가인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편입까지는 아직 아닌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게 통합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연동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운영하는 뭐 팩3가 있고 그리고 사드가 있잖아요. 그럼 사드의 레이더로 보고 팩3로 요격을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또 원격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연동이 되면서 통합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까 제한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미군이 사용을 하면서 뭔가 요격을 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외교적인 부분이 또 중요해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 신형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게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 발사하면서 북한 관영 매체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시험 발사라는 표현 대신에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 이 한국 언론들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 실전 배치 단계에 좀 더 다가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라고 하면서 이 발사 실험, 이게 성능, 이게 발사 훈련이라고 했는지를 보면은 기동성이나 전투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거는 화성 15나 아니면 17을 실험을 일단 마치고 발사 훈련을 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훈련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워딩이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훈련에 들어갔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성능 실험이기보다는 뭔가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높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한미 간의 NCG가 그 바로 직전에 열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CG의 대응 성격이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 성명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가 핵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훈련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도 훈련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도 이제 미국의 이런 위협 행위가 계속 극대화되는 정세를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특히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이제 검증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이제 실전 배치 단계, 전력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이제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이제 발사를 하면서 뭐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서 북한이 이 추가적인 그 시험 발사를 해 나갈까요? 아무래도 성능 확인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성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는 재진입 단계의 기술이 가장 까다로운데 이것을 신뢰성 있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각 발사로는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각 발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고, 이 진입 시간이 사실은 정상 각도를 발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 열과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전 단계에서의 어떠한 시뮬레이션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돼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정상 각도로 실험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멀리 날아가거든요. ICBM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하와이를 지나서 이제 미국의 서해안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호주를 지나서 남극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남미 쪽으로 가던가, 어쨌든 다른 국가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잠잠 있었던 국가들의 외교적인 마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탄착 지점에 가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은 북한이 어쨌든 그 지점까지 가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가려면 북한도 그런 그 시험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그런 시도를 할 텐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마찰이라든가 그런 점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시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미 전략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를 할 테냐.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시점들을 아무래도 고려를 할 것이고, 지금 안보리가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조금 더 강도를 높이기에는 유리한 환경인 건 맞아요. 안보리에서 미국이 소집을 해서 회의가 19일을 열렸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됐었던 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뭐 한미동맹이든 뭐 미일동맹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전략자산을 이쪽에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금 전략적 연대를 하면서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러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움직임이 더 클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내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일단 이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의 이제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그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이제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어서요. 그것을 또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강도 도발을 계속 시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근데 대선 이후에 가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재집권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과연 북한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네. 의회에서 일단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가자거든요. 가자 지구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란이에요. 일단 이란을 핵 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빨리 JCPOA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는 게 클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북한일 건데 제 북한이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글쎄요, 뭐 여러 군데에서는 군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네. 예. 근데 이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 전체 어떤 주류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수적으로 이제 계속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NPT에서 북한이 탈퇴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탈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군축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모든 국가들이 NPT 안에 남아 있다, 날짜 탈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축이 아니라 비핵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군축 회담 가능성, 그거는 북한을 미국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하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게 딜을 해나갈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런 쪽을 이제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의회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예.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지금의 이제 한미일 안보 협의 공조 체제도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NCG를 조금 더 격상을 시키고 회의를 훨씬 더 정례화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조금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지금부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CG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NCG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한국과 협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벌써부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화성 18형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그 다음 날 한미 이 연합 특수작전이 실시됐던 사실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됐어요. 특수전 훈련 상황 이렇게 공개된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특수전 요원들이 뭐 건물 내부로 침투하고 뭐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이게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 그런 내용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심리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훈련을 일단 공개를 한 거는 정보를 발표하자면 이 원래 정례 대테러 훈련인데 지금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뭐 직접적으로 이 참수 작전이라 이렇게 그런 표현 안 언급은 했고요. 없었고요. 사실 대테러 훈련은 여러 번 합니다. 육군도 지난 9월에 했었고요. 11월에 공군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테러를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고 위치를 파악을 하고 격퇴를 하고 인진 구출을 하고 이러는 그런 성격의 훈련들을 계속 해왔었던 거고 이번에도 그런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 작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축 있잖아요.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KNPR. KNPR이 이제 그 참수 작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책임이 있는 지도부를 우리가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한국 단독의 이런 구상이에요.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각층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뭔가 공동으로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건 사실과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암시를 주는 그리고 이게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북한 측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 당국이 공개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억제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응징적 억제라는 게 있고요. 거부적 억제라는 게 있는데 거부적 억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미사일 방어를 네. 통한 억제인 거고요. 응징적 억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복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도발하지 말라라는 억제이거든요. 이 응징적인 억제가 이 보복 수단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메시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네. 이 참수 작전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포함한 이제 국제사회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적인 억제 구축이랑 조금 균형성을 맞추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위기 관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추가로 덧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죠. 여기서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 원론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뭐 앞으로 좀 뭔가 더 전향적인 또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좀 담긴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중국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반응을 보면 조금 미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약간의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미중 간에도 위기 관리를 위한 채널을 구축을 했고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 대사가 강조를 했었던 것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었어요. 러시아와는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계속 끌어들이면서 적어도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위기 관리 채널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과거에 여러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중국이 아주 포괄적인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난민 위기 이런 건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군사적인 위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꺼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때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이 안보 문제 정세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뭐 연내 이 성사가 이제 불발된 거고 상당히 좀 이 중국 대중 외교가 이렇게 순탄치는 않겠구나 뭐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연말에 이제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좀 3자 밀착되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내년이 이제 관계를 맺은 75주년 기념을 예. 하는 그런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관련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친선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고민을 해볼 때 아무래도 그 3자의 연대 이런 예. 것들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부의 이제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좀 균형적이게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성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위기 안정성 그리고 군비 통제 안정성을 얘기를 합니다. 군비 통제는 아무래도 군비 간에 남북 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군비 통제를 어쨌든 구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5판과 5인을 할 그럴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위기를 빨리 도발을 통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그런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위기 단계를 우리가 미리 좀 구상을 하고, 단계별로 핵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위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 사태를 좀 세분화해서 각 세부적인 단계별로 군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L대학부 김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t was much more activity last night with fire fountains reaching maybe 150 meters. Now they are just a few tenths of meters. Coming today, getting the chance to be behind Sirlingahöll and being so close to it, and being able to fly the drone like literally 10 meters away, it's an amazing feeling. It's slowly getting more quiet, but it might last a long time, might last a short time, who knows? And hopefully it will just stay like this or stop, because this could affect some infrastructure, so hopefully it will not do that. BNB host us. They sent us a message that the volcano erupted. So of course we went, come here and go see, because it's a once in a lifetime for us. So we don't want to miss that.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때 처음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교 특파원입니다.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我的身高呢是1.66米，我站在这儿看淤泥的顶部根本就看不到。 18일 자정 무렵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이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포항 대지진 때도 관찰된 적 있는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强震发生之后，地下这种深处的这种含水的这个沙土有一种强烈液化的现象。 이번 간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호 작업에 4,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야속한 한파는 72시간 골든타임마저 단축시켰습니다. 门牙人员呢，由于室温也可能会导致这个一些重伤员在没有被救出来之前就失去了生命体征。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最重要的是御寒的物品，帮助灾民御寒的物品，衣物、被服，同时呢还有新增的食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182억 원에 달하는 당비를 털어서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대가로 일주일간의 휴전을 제안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인도적 참사를 겪고 있는 가자 지구에 조금이나마 구호의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인질 5인 사살 이후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인질을 구하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30명에서 40명의 석방을 대가로 최소 일주일간의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와 만나 이 같은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통령과 미 백악관은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welcome humanitarian pauses. If Hamas would begin releasing hostages again.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한 인질 가족도 희망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We came from the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talking about the hostages. The Prime Minister gave us hope in the meeting. 하마스 소식통도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수감자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 종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측에서 나오는 반응들만 놓고 보면 실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지만 가자지구 북부에서 마지막 병원들까지 다시 공격하고 터널에 진입해 하마스 최종 소탕 작전을 강화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 간 화합과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며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마련된 성탄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에 가득한 때에 약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칼바람이 온몸을 얼리고 있습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의 한파 경보가, 그밖에 내륙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강력한 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70cm 이상, 전북 서부에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 추위에 내리는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폭설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휴일부터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성탄절에는 예년의 겨울 내실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라운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